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조문특강 계속 진행해 볼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부속법령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92조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10만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일로부터 20일 내에, 왜 지우개가 됐지? 20일 내에, 그다음에 대법원에 주소하는 부분도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지만 별표친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93도 보시면은 국민투표 무효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투표에 이 부분이 최근에 경찰 간부에서 나왔는데 전부 또는 일부도 우리가 무효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나누어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도 판결할 수 있고 일부의 무효도 판결할 수 있다.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죠. 1항과 2항이 속인주의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서 국적이 부여가 된다. 1호 출생 당시 부 또는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2호 부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에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지만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이 출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받은 속지주의가 적용이 되려면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모두 국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고아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맞고 만약에 간주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는 인지인데 나중에 친자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법상 미성년일 것이라는 요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를 한 때입니다. 요게 뭐라고 나오면 틀릴 수가 있냐면은 소급하여 출생시로 소급하여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죠. 가로가 좀 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죠. 대한민국 국적이 있었던 사람은 국적 회복 허가가 따로 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사망은 귀화한 때 허가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받고 국민 선서합니다. 하고 막 사진 찍고 그다음에 귀화 증서를 수여받은 때 이제 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는데 이 위에 써놨던 귀화 허가를 받은 때는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귀화 허가를 받고 국민선서하고 그 다음에 귀화 증서를 수여받은 때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연령,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할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일반 귀화 요건 보겠습니다. 이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합헌 키워드 굳이 치자면은 이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 조문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간이기한은 이 위에 있는 요건 중에 일부를 이렇게 놓은 요건 중에 일부를 좀 줄여주는데 보통 기간을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 기한은 5년 이상 주소거든요. 근데 간이기한은 우리 3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는 5조 1호 5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던 자,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을 입양한 거예요. 근데 어른이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었던 자. 그러면 미성년 아기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나올 특별기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보시면은 갑이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을이라는 배우자인데 이 외국인이 국적을 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배우자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처음부터 있었으면은 2년으로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우자랑 혼인을 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 살진 않았던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 그런 경우에는 3년이 지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은 주소가 있어야 된다. 특별규약 5조 제1호, 1호 A, 2호, 그 다음에 4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한 기하죠. 그래서 1호, 2호, 3호는 여러분들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들 쉽죠. 그 다음에 8조 수반 취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의 자인데 이거 조금 안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 2+1이에요. 그래서 외국 부모님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때 함께 국적을 취득을 하겠다. 그러면은 민법상 미성년인 경우에 수반 취득이 됩니다. 애기들도 부 또는 모가 귀화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대한민국 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성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귀화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시험에서 안 나와요. 국적법 제9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하지 아니한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속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비교를 해주시면은 그 국적법 귀화는 재량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 인정이 되는데 이 병역 기피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국적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줘야 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날부터 1년 내에 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어요 라고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버리면 국적을 상실하는데 또 우리나라 국적을 힘들게 땄지만 외국 국적을 포기를 못해서 1년이 지나도 이제 외국 국적을 포기를 안 하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을 했죠. 그럼 여기서 재취득이 나오게 되는데 또다시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재취득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때 충분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한 때가 나와야 되고 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국적법 제11조의 출생이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은 대한민국 법 적용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취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부터, 그 다음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13조 보시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국적자로서 12조 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뭐 만 22세나 뭐 2년 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외국 국적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서약하면 되는데 1항 및 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출생 당시에 자녀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복수 국적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정 출산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13조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거고 14조는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좀 궁금해서 물어봐 주는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굳이 합헌 키워드를 해도 되겠죠.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이것은 합헌인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조 보시면은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좀 괘씸해요. 그래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때. 근데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틀리냐면은 뭐 몇 개월 후에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틀리고요. 외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한 때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경우일 수가 있을 수 있냐면은 1호나 아니면 2호, 그 다음에 3호, 4호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외국인과 연관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1호가 제일 쉬우니까 1호로 적용해보죠. 을이라는 A국 외국인과 혼인을 한 거예요. 근데 A 나라에서는 결혼하면은 A 국적을 부여를 해준대요.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죠. 1항과 다르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A 국적을 땄는데 그러면은 6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합니다. 어떤 경우일 수가 있는 줄 알겠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혼인을 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 국적까지 따버렸다. 근데 6개월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이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조 보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일하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체 없이 3개월 기다려줄 필요도 없이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송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적 상실자의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양도할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면 몇 년? 3년 안에 글씨를 똑바로 3년 안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되고, 21조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법무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 회복 허가를 따랐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가 또는 판정을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이 숨어 있냐면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기간의 제한이 없죠. 언제라도 취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 합헌인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이고 총 11명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해가지고 4-4-4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은 총 3명 해야 되는데 2, 1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회의를 할 때 의사는 공개합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8조가 한 번씩 시험에서 나오는데,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랑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의 법률 사항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하여야 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죠. 30조가 조금 국가인권위원회 꿀단지죠. 자,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피해자 본인도 되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즉 제3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니면은 뭐 구금보시설. 근데 이제 이 부분 따로 의미가 있어요. 국회 입법이나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기본권이라고 하면 틀리겠죠. 10조부터 22조까지인데 그러면 23조가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23조의 주인공은 재산권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재산권 침해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꼭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사인으로부터 뭐 학교에서 애들이 왕따 시킨 거,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정이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49조 보시면 요게 무슨 조문이랑 좀 비교할 필요가 있냐면 이 14조랑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를 하겠다, 그걸 공개를 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49조 보시면 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잖아. 그럼 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정당법 규정 4조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5개 이상의 시도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춰야 된다. 요거는 좀 지엽적인 지문이지만 창당준비위원회가 뭐냐면 그 한꺼번에 1000명씩 모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발기인이라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는 중앙당은 200명, 시도당은 100명을 모으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 수 있어요. 15조는 요즘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조문이에요. 등록 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시켜주고 말고의 문제는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면은 사전허가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만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명하고 2번 이상 말을 안 들을 때는 각할 수도 있겠죠. 17조는 10조 5개 이상의 시도당, 그 다음에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 최근에 500명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기인이나 기본적인 당원의 자격은 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죠. 원래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해가지고 18세였는데 16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도 이론상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 이렇게 끊어봐야 돼요. 공무원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직업 공무원이겠죠. 그러면 다만부터 여기까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정당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이 대학교 교수님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립학교 선생님들 중에 초중고 선생님이 되겠죠?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4호의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이 뭐냐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거권이 박탈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당 가입도 안 된다. 그리고 요거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당비는 일종의 회원비죠. 근데 자기 돈은 자기가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주면은 1년간 그 정당의 당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 내부에서 트롤 짓해, 내부 총질해. 그러면은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밖으로 쫓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대체정당의 금지는 비슷한 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이 강령 또는 기본 정책이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인데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그 동일한 것도 안 되고 유사한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조문이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오히려 헷갈리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해산시켜버린 정당은 같은 명칭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유사한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지엽적으로 나오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되면은 다음 선거까지는 그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이 조문은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이 자기들 놀 거 다 놀았어. 그러면 이제 자진해산할 수 있는데 어디에 신고하냐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시험에서는 국회라고 많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산된 경우 등의 자녀재산 처분인데 이 44조 등록 취소거나 자진해산의 경우에는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남은 재산은 당원이 정하는 바 자기들이 알아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항이 중요하죠. 이 방금 남은 재산 해가지고 자녀재산이나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은 위헌적인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당원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없고 바로 국고에 귀속한다. 이걸 꼭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처분은 정당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직권이나 아니면 청구인은 정부겠죠. 신청에 의해서 정당 활동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58조 보시면은 이건 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가 있을 때 가처분 결정을 할 때 심판이 종료할 때는 국회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정당 해산이 되면은 피청구인 정당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럼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시켜놨는데 결국 이걸 본격적으로 치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무슨 법이라고 나와야 되냐면 정당법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혹시나 이걸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하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그 정당 예산의 결정을 집행하는데 뭐 국회나 정부라고 나오면 또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보죠. 지방자치법은 이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죠.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크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변경을 할 때 관할구역 경계 변경이 뭐냐면 자기 지방자치단체 내부를 바꿀 때 동을 좀 정리하거나 읍면 리를 정리할 때 아니면 한자 명칭을 바꿀 때는 대통령령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18조 주민투표 조문이 한 번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붙여야 아니면 뭐 붙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량이다. 그 다음에 그 뭔가 뻥 뚫려 있는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죠. 근데 뭐는 뺀다? 비례대표로 뽑힌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다음에 조례 제정할 수 있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대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항이 요즘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률이 이렇게 조례한테 시켰어요. 그러면은 하위 법규인 법규명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런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요거는 이제 경찰학에서 한 번씩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죽은 사람 정보는 다른 법에서는 보호가 되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보호가 안 된다. 통비법 통신이라는 것은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말하죠. 그래서 대화는 통비법상 통신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호 3호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이 뭔지 나오는 조문이니까 별거 없습니다. 4조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이나 불법 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이것은 형사법에서도 배울 거고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감청 같은 거죠. 일단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연장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끝없이 연장하게 되면 위헌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판례 중에 이 통신 제한 조치 기간에 총 연장 기간이나 총 연장 횟수를 두지 않은 판례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총 연장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은 2개월 끝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7조가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는데 어려운 점은 아니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감청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민감한 문제예요. 테러 이런 문제니까 그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요거 시험에서 나오는데 고등법원 수석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게 두 가지라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고등 법원장 하면 틀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고등 법원 부장판사였는데 요게 이제 직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됐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만약에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북한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우리 긴급통신 제한 조치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영장 없이 바로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제한 통신을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거를 경찰학에서나 형사법에서 배울지 모르겠지만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통신 제한 조치는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영장이나 허가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장이나 허가장 없이 일단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희한한 조문인데 36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챙겨주시고. 감청 설비 그래가지고 뭐 통신 장치나 아니면 뭐 녹음기 이런 인가를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국가기관이 쓰는 것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14조 보시면 타인의 대화 비밀을 침해하면 안 된다. 통비법 위반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 조문 보죠. 5개 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5월이죠.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그러면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밖에서 보이면 5개 집회예요. 예를 들어서 천장이 없어. 그럼 밖에서 보이죠. 높은 건물에서 보이면 보이니까 5개 집회고, 사면이 둘러싸여 있어도 천장도 있고 3면 동서남쪽이 막혀있지만 북쪽이 뻥 뚫려 있으면 보여. 그러면은 5개 집회예요. 그 반대가 옥내 집회고, 시위는 이러한 약간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인다. 아니면은 불특정한 사람에게 의견을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한다. 그 다음에 4조 보시면 특정인 참가의 배제인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색깔의 집회를 해요. 그 파란색이 들어오면 좀 그렇고, 파란 색깔 집회를 해요. 그럼 빨간색이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되지만 완장을 착용하면 됩니다. 경찰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시법 제5조. 정말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그래요. 누구든지 이런 집회는 안 돼. 1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거. 이건 경찰학에서도 배웠습니다. 사전 신고도 여러분들 몇 시간 전부터 해야 돼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은 다 안다. 근데 만약에 미비점을 발견하면은 몇 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과할 수 있다. 8조 2항은 요즘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집회 또는 시위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먼저 권유부터 해야 되죠. 서로 양보하라고. 근데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애를 금지할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선순위 접수 신고서가 있고 후순위 접수 신고서가 있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일단 권유를 해보고 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순위 집회 신고서를 거절해야 되는데 둘 다 반려한 게 위헌인 판례가 있었습니다. 기억났죠? 그 다음에 11조. 이 100m 조문들을 한 번씩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사당 부분 원칙 있고 예외가 있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원칙 있고 예외가 있죠. 3번이 의미가 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어. 근데 여러분들 봐봐. 국회의장 공간이랑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는 위헌 판례가 떴거든요. 헌법 불합치 판례가. 근데 얘네들은 아직 개정이 안 됐고요. 대법원장 공간이랑 헌법재판소 공간은 합헌인 게 아니라 판례가 없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대법원장 공간이랑 헌법재판소 공간은 100m 이내 전면 시위 집회 금지가 유효합니다. 이런 거 경찰학에서 어렵죠. 그다음에 국무총리 공간 보시면은 원칙 있고 예외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외교기관도 원칙 있고 예외가 있는데, 그럼 정리해 보면은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국무총리 공간, 외교 숙소는 다 개정이 됐어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근데 3호 보시면은 이것들은 다 전면적 금지 규정들이죠. 이렇게. 근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국회의장 공간 100m 이내에서 전면적 금지는 위헌이 떴지만 또 한 번 알려주면 개정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정 시한이 지나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대법원장 공간과 헌법재판소장 공간 근처 100m 이내는 판례가 없는 거야. 그럼 완전히 살아있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는 100m 이내 전면 금지가 유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신복, 오락, 관훈, 상제 이런 것들은 집시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되죠. 사전 신고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정치적인 목적을 규제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의 시위나 집회를 규제하려는 게 집시법이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으면은 뭐 사전 신고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조.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는데 옥내 집회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경찰학에서 다 배웠다. 청원법, 이런 기관들에 청원할 수 있죠. 아이 쉽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죠.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료 다 카페에 올려줬죠. 그 다음에 6조가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의미가 있는데 뭔가 그 위를 먼저 보여줄게요. 이런 곤란한 청원들이 있거든요. 국가 기밀이나 뭐 다른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허위의 사실이다, 사인 간의 이런 문제다,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곤란한 청원들이나 잘못된 청원들을 아예 안 받았다 이거야. 근데 최근에 처리를, 그러니까 수리가 처리로 바뀐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재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알려준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구조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 뭘로 해야 된다고 해서 문서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스포일러가 이미 되어 있네요. 전자문서 포함되니까 문서로 해야 되고 구두로는 절대 청원이 안 된다. 그리고 공개 청원이 뭐예요? 다 의견 받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15일 이내는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공개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30일 동안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 반복 청원이나 이중 청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최초 1회차 청원은 수리, 심사, 결과 통지해줘야 돼. 근데 나중에 제출된 청원들 있잖아요. N번째 청원들, 이런 것들은 반려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1조 보시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이제 알려야 되겠죠. 처리 결과를.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60일 안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60일 기간 동안.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됐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 재심이나 비상상고에서 무죄 재판을 받은 경우도 형사보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무죄 재판뿐만 아니라 면소나 공소 기각이나 아니면 이제 그 피의자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도 형사보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상속인 청구도 가능하죠. 돈 받는 거니까. 이거 시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재량으로 보상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각할 수 있는데, 그 무죄를 받은 이유가 형사미성년자나 아니면 심신상실이야. 그럼 나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고, 본인이 진범은 아닌데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었어. 그러면 자기는 범인이 아니니까 무죄로 풀려나겠지만 나중에 이제 구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거겠죠. 3호 보시면은 경합범으로 하나는 무죄 받고 하나는 유죄 받았으면 할 수 있죠. 이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형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얼마다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경찰관 무시하면서 나왔고, 6조의 전체적인 취지는 뭐예요? 1항 보상을 받을 자가,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해도 된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배상이 있고 형사보상이 있을 때 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총 피해 금액이 1억이야. 그러면은 2항 보시면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어. 예를 들어가지고 7천만 원 이미 받은 거야. 그러면은 3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을 다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은 청구할 수 없는 거지. 3항은 반대로예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이미 받았어. 그러면 형사보상을 먼저 6천만 원을 받은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4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조문을 읽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내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을 한 법원입니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죄 재판을 한 법원이
옛날에 그 판사님들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유죄 재판을 한 법원은 틀리고, 그다음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 법원이라고 해도 틀립니다. 왜냐면 대법원에서 무죄 재판을 하면 상급 법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죄 재판을 한 법원. 그다음에 3년, 5년, 이것은 너무 쉬워요. 3년, 앞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야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보상 17조 보시면은 보상을 해주는 결정도 있고, 이유가 없으면 청구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둘 다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줘도 너무 적게 주면은 뭐 할 수 있고, 즉시 항고할 수 있고, 돈을 안 준다 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왜 안 주냐,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경찰 시험에서 나왔고요. 요거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막아놨어요. 왜냐면 그것은 구금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세월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남들이 못 갖고 가게 막아놨다. 압류를 막아놨다. 그리고 4조 보시면은 국가배상 청구권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데, 생명이나 신체 침해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근데 재산으로 인한 침해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제7조는 상호보증 적용이 된다. 조문상으로는 별거 없죠.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뭐랑 뭐만 인정이 돼요? 생명이나 신체 피해만 인정이 되죠. 재산 피해는 범죄피해자 보호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에게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이 되죠. 의외로 우리 그 가족관계에 관련된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민법 이런 관련된 문제, 상속 이런 문제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이 안 되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구조대상 범죄 피해인데 대한민국 영역 아니어야 되죠.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선박이나 항공기 기국주의입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과실에 의한 행위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실범인데, 그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가해자 피해자일 때는 아예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까운 친족 말고 좀 먼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1항, 2항과 6항을 꼭 비교해야 되는데, 사회통념 얘기가 나오면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랑 꼭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뭔가 되게 가까운 친족 간의 가해자 피해자인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인정 안 하는 거고, 지급하지 않는 거고, 사회통념 이야기가 나오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고, 23조는 상호중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호보증이 적용될 때, 그 다음에 구조금을 지급 신청하는 건 몇 년 안에, 안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되죠. 물론 과거에는 5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합헌이었어요. 최근에 우리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근데 합헌이지만 10년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31조는 돈 받아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 우편함에 꽂힌 날로부터 2년간 생사하지 않으면 돈을 찾아갈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청구는 몇 년 안에 해야 돼?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되고, 돈 받아가라 하면은 2년 안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 신체 피해니까 그거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속 법령들이 뭐 양을 늘리려면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가 있는데, 우리 저번에 했던 헌법 조문 특강과 이번에 배운 부속 법령 특강을 잘 공부하시면 경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웬만한 조문들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실수를 하지 않고 맞춰야 될 문제는 확실히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고자 촬영을 했고요. 자료는 카페에 올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